김수영입니다. 오늘은 뭐 자본론 공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요새 세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계 대불황인데 세계 대불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대불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 이런 이야기 그냥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라 하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지금 부자들이 굉장히 큰 공세를 하는데, 부자들이 사실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공세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제 그림 하나만 그려 놓을게요. 지금 뭐 이거 전체 세계 경제의 하나의 경제 활동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한 1929년, 이게 1930년대 대공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1939년, 1945년, 1973년, 1982년, 이게 2007년, (2014년) 이렇게 지금 이제 보면 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 이 1930년대 대공황입니다. 이때 미국 실업률이 40%입니다. 실업률이 40%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여기에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 썼고, 히틀러가 파시즘, 나치즘, 파시즘을 해가지고 군수산업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1939년에 전쟁이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다가 1945년에 전쟁이 끝나고, 그 이후에 이 1940년, 1973년까지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나 일반 시민들로 봐서는 이 기간이 자본주의의 황금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본주의 황금기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1979년 5월에 영국에서 마가렛 대처가 수상이 되고요. 1980년 11월에 미국에서 로널드 레이간이 대통령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지금 계속입니다. 이거 신자유라는 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배를 했다. 그래서 요즘 이야기는 이제 좀 그걸 하고, 제가 이 복지국가 이야기를 하면서 왜 자본가들이 이 복지국가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느냐, 그렇게 노력한 결과가 사실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복지국가에서는 사실은 공장이나 보통 말하는 공업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여기서 금융이 발달하지가 않습니다. 금융은 그냥 공업에 대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식으로 쭉 나갔던 그게 아니고, 여기 와서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이 공업을 다 망가뜨립니다. 망가뜨리면서 금융을 통해서 돈을 벌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금융을 통해서 돈을 벌자 하는데, 그럼 미리 알아두셔야 될 건 금융이라 하는 게 뭐냐 하니까
금융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돈을 남에게 빌려줘가지고 이자를 받는 거, 그죠? 그거 대출해가 돈 받는 그거도 되고, 그 다음에 정권회사, 정권시장에, 각국의 정권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주식, 국채, 여러 가지 회사채들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금방 아실 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금융을 해서 돈을 버는 거는 사실은 뭐라 할까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걸 늘 알아야 돼요. 주식을 상값에 샀다가 비싸게 팔아먹었다. 그러면 자기는 돈을 벌지만 딴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 세계 전체를 보는 것 같으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왜냐하니까 미국의 달러는 미국 화폐이면서도 세계 화폐입니다. 달러를 가져가면 아무데나 가든지 모든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미국의 은행이나 금융자본가나 이런 사람들을 시켜 가지고 전 세계의 정권시장, 주식시장 그런데 나가가지고 좋은 주식, 국채 이런 걸 사고 팔고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이제 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자체는 이쪽에 시작했을 때는 벌써 금융이나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수밖에 없는데 금융 가지고 돈 번다는 것은 내가 이야기하지만은 남의 주머니 트는 거예요. 다른 나라 주머니, 다른 나라의 국부를 일로 옮기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한계가 도달합니다. 새로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 않고 남의 주머니를 자꾸 털면 주머니 터는 사람은 부자가 되지만 주머니가 틀리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짝이 없게 되잖아요. 그럼 세계 전체로서는 사실은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 문제가 사실은 2007년에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정권의 값이 폭락하면서 이런 식으로 돼갔는데 여태까지도 산업에 대한 투자는 없고 전부가 주식 사고 팔고 이래가지고 지금 돈 버는 게 자꾸 계속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의 불황이 굉장히 길게 계속될 거다 나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요거만 먼저 이야기할까. 1972년 2월에 런던에 갔을 때 내가 A가 셋이고 그러면 우리 집 사람하고 우리 5 식구가 갔어요. 갔는데 애가 하루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돈을 안 받더라니까. 그래서 돈 어디서 내냐 하니까 장선이 말고 빨리 집으로 가라고 이랬는데 결국 이 45년에 큰 격변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유권자들하고 일반 서민들하고 노동자 계급이 뭐라고 요구를 했나 하니까 이제 영국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영국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봐요. 노동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는 노상 실업자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생활에 곤란을 받았다고. 실업자 되고 가난해지고 이랬죠. 그러다가 전쟁이 터져가지고 흔히 말하듯이 대포밥이 됐다 이 말이에요. 노상 가가지고 사람 죽고 이러는 것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유권자들이 1945년에 유권자들이 모여가지고 요구한 것이 뭐냐 하니까 제발 우리도 좀 살게 해내라, 살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한 것이 복지국가의 근원입니다. 시작이. 그래서 영국 같으면 이 39년에서 45년까지 처칠이 수상인데 보수당입니다. 보수당 수상인데 거국내각을 해가지고 자유당하고 노동당하고 수상들하고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강요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처칠이 노동당에게 부탁한 게 뭐냐 하니까 전쟁을 할 동안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버리면 전쟁에 진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당 그 당수가 보고 이야기가 전쟁 동안 전쟁을 파업을 하지 않도록 설득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당 당수가 노동조합 대표들을 모았어요. 알아야 될 거는 노동당은 1900년에 창당이 됐는데 노동조합이 만든 당입니다. 노동조합이 만든 당이에요. 그래서 노동조합하고 노동당하고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고 노동당의 정치자금 거의 전부가 노동조합에서 나옵니다. 노동자들이 헌금한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까 좋다 그러면 파업을 안 하는데 전쟁 동안 그때는 뭐 전쟁이 언제 끝났을지 모르니까 파업 안 하는 대신 전쟁이 끝나면 약속을 해라. 복지국가를 만든다는 약속. 그 다음에 완전고용을 경제정책의 제일 넘버원 프라이오리티로 주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틀리 그 당수가 노동조합하고 만나서 회담 결과를 처칠한테 보고를 하니까 처칠은 이 양반은 정치꾼이니까 잠깐 파업하지 않고 전쟁에 이기는 게 목적이니까 좋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1942년에 노동당 장관들하고 노동조합하고 그 다음에 비버리츠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런던 대학 교수인데 비버리츠하고 모여가지고 복지국가 플랜을 세웠다고요. 거기 아시다시피 요람에서 무덤으로까지 가는 그 정책입니다. 그래서 1942년에 벌써 복지국가의 플랜을 다 만들었어요. 이 처칠 내각 안에서 노동당 그 장관들이 다 만들었고 1944년에는 그럼 완전고용을 어떻게 실시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도 노동당 정부 노동당 국회의원하고 노동조합하고 여러 전문가들이 모아가지고 이거 다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마침 1945년에 전쟁이 딱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처칠은 보수당은 선거할 때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고 노동당은 아틀리는 우리가 그 사이에 전쟁하는 동안에 복지국가 안하고 완전고용안을 다 만들었다. 이거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선거운동을 할 때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요. 그런데 노동당이 이겼습니다. 처칠이 졌어요. 보수당이. 그래서 노동당이 이기고 나서 금방 이제 이 문제가 생겼는데 뭐가 되냐 하니까 병원을 무료로 하는 것이 가장 처음 이슈가 되었어요. 병원을 무료로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병원은 좋은 의사들이 병원 굉장히 잘 짓고 최고의 그 설비 갖추어 가지고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 때예요. 그런데 노동당에서 병원을 전부 국가가 전부 정하는 거예요. 접수하는 거예요. 병원을 전부 접수하고 의사들을 모두 공무원으로 만들고 그렇게 수가도 확 낮추고 무료니까. 그래서 이걸 하느라고 의사들하고 엄청나게 싸움을 하고 결국 의사들 중에서 제법 잘 나가는 의사들은 미국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나머지 사람들 해가지고 병원을 결국 무료로 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무료로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학교 전부 무료로 했죠. 학교 전부 무료라고. 그 다음에 실업당하면 실업수당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연금, 여성은 60세, 남성은 65세 되면 무조건 정부에서 연금을 내주고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주택 없는 사람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을 정부가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
그게 들어오는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월세를 받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월세를 좀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그 살다가 실업자가 되어버리면 월세를 내지를 않고 이런 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그래 만들었다고요. 이래서 이 지금 이게 서구 뭐 미국도 거의 비슷한데 이것이 복지국가가 이제 건설대가 엄청나게 잘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복지국가를 하는 것 같으면 경제성장이 안 된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모두가. 경제성장이 안 된다고 자꾸 하는데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봐요. 병원을 무료로 하고 학교를 무료로 하고 전부 이래 놨더니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이 공짜입니다.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병원을 많이 지어야 돼요. 그래서 병원을 많이 짓는다고요. 또 병원을 많이 지으면 의사라는 직업도, 의사라는 고급 직업도 많이 생기잖아요. 또 간호사 직업도 있고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 직업도 있고 온갖 직업이 많이 생긴다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건물 지어야 되지. 학교 교사, 교수, 학교 운영하는 사람들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 경제 전체가 활성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 만들고 그래 고용도 늘고 그래서 복지국가하고 경제 성장하고가 서로 선순환이라 하잖아요. 그죠? 복지가 증가하니까 경제 성장이 더 일어나고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자꾸 이렇게 이런 상황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게 이제 좋았는데 여기서 제가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공황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가렛 대처하고 레이간이 이제 집권하게 된다고요. 여기서는 문제가 이 자본가들이 보는 문제가 분명히 나타나요. 자본가들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뭐냐 하니까 이런 식으로 복지국가를 하고 완전 고용을 실현을 하니까 노동자들이 힘이 너무 세다 이런 이야기예요. 노동자들 힘이 너무 세가지고 자본가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본가들이 독재를 할 수 없다 이런. 그건 당연해요. 왜냐 하니까 노동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자, 아프면 공짜지. 학교 마음대로 아들 학교 마음대로 보낼 수 있지. 실업하면 실업수당 주지. 늙으면 연금 받지. 주택은 전부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다닐 수 있지. 왜 자본가 밑에 가가지고 굽숙이고 말이야. 거기에 복종을 하겠느냐 이래 돼버린 거라고요. 그 때문에 자본가들이 뭐를 요구를 하더라도 노동조합에서는 당연하게 서로 동등한 힘으로서 대응해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자본가들이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자본가들은 원래 좀 그런 이 못하는 사람들이 좀 고분하고 굽숙여야 되지 딱딱 대면하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거 몰라요? 우리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부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당장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한번 보라고요. 또 자본가들이 생각할 때는 야 병원을 자본가들이 운영하는 것 같으면 비싸게 해가지고 돈 벌고 이럴 텐데 이게 나라가 딱 해버린다면 나라가 하긴 이거 투자할 수가 없어요. 학교도 마찬가지로 전부 나라에서 하니까 자기가 그게 사립학교 만들어가 돈 벌 수도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늘 이야기하는 것이 투자할 데가 없다. 자꾸 이렇게 이제 불평하기 시작한다고요. 또, 자, 이 복지국가를 가는 것이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 복지국가를 만든다 이럴 때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야 돼? 세금입니다. 세금. 세금을 걷어야 돼요.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고. 그죠?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 그래서 보면 자기 봉급의 50%는 세금입니다. 세금. 그런데 50%는 세금인데 그것이 사실은 자기에게도 큰 부담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자기도
그렇고 자기 아들도 그렇고 그래 해버리면 학교 공짜, 병원 공짜 전부가 이래 되니까 크게 저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회가 돼갔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나 이 자본가 계급 생각할 때는 세금 문제가 또 나오지, 투자할 수 없다 있다 문제가 나오지, 그 다음에 자본가 계급이 자기들이 독재를 할 수가 없지. 이래서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우리 부자들이 이제 좀 세상 좀 마음대로 좀 해보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했듯이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에 의한, 그죠? 부자들의 정치, 이것을 하자고 이 친구들이 작심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 거기는 지금 언제나 그걸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 시장이 어떻고 저떻고 했는데 그 전부 거짓말이고 핵심은 이거예요. 부자들이 모든 걸 다 잡자. 그렇게 거기는 지금 여기 있는 복지국가를 완전히 바꿔서 그 옛날 부자들이 마음대로 하던 그 사회를 만들자 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당장 필요한 게 뭐냐 하니까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켜야 돼요.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켜야 된다고요. 노동자의 힘을. 그래서 나오는 것이 보면 알지만은 이게 1973년에 잠깐 경기가 굉장히 나빠졌는데 이것도 세계 대공황을 하는데 이 나빠지는 이 축에서 뭘 하기 시작하느냐 하니까 실업자를 만드는 정책을 서기 시작합니다. 실업자를 만드는 정책. 그래서 늘 대차도 그렇고 레이간도 그렇고 노동조합하고 자꾸 싸운다고요. 노동조합하고 싸우면서 노동법을 개혁을 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긴축 정책을 막 쓰기 시작한다고. 긴축 정책. 은행들의 대출을 줄이고 은행 금리를 확 올리고 그래서 제조업을 거의 망가뜨린다고. 긴축 정책을 해가지고 미국, 영국은 제조업을 거의 망가뜨리면서 실업을 크게 올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조업이 거의 다 망했습니다. 자동차고 할 것 없이 거의 다 망하면서 실업자를 굉장히 만들어가지고 노동조합 힘을 확 굉장히 크게 약화시켰다고요. 그러니까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제조업도 없고 이제 실업자도 자꾸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은 안 올라가고 그럼 뭐를 해야지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딱 대두하니까 이제는 제조업 하지 말고 제조업하고 노상 제3차 산업 자꾸 해놨지만 서비스업이라 해놨지만 결국 금융을 하자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금융을 하자. 금융. 이것이 아까 이것이 지금까지 나오는 그 정책이라고요. 그래서 금융을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 하니까 미국과 영국이 사실은 이 세계에서 금융의 강국입니다. 금융 강국이에요. 런던은 시티 오브 런던이라 해가지고 옛날부터 있었던 세계 금융시장이 잘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미국은 아까 이야기한 달러가 있잖아요, 달러. 달러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정권 사고 주식 사고, 아니면 땅을 사든지 부동산에 투자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다고요. 영국도 그런 식으로 대출하고 외환 거래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금융을 하자 해가지고 했는 것이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IMF나
또 국제기구 IBRD나 WTO나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 가지고 모든 나라, 모든 선진국, 모든 후진국에게 금융시장을 열어라. 정권시장을 열어라. 그 다음에 상품시장도 열어라. 이래가지고 전부 개방을 요구를 했다고. 모든 것을 개방을 하라. 이래가지고 선진국의 자본들이 후진국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주식에 투자하고 정권에 투자하고 뭐 국채에 투자하고 외환에 투자하고 토지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계화예요. 이 세계화가 이런 식으로 됐다면, 그러니까 이 세계화는 기본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은 그 많은 인구에다가 노동자로 된 사람이 얼마 안 되면서 임금 수준이 엄청나게 낮겠죠. 임금 수준이 엄청나게 낮고 이 민주주의적인 권리의 개념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 나라로 미국의 산업자본은, 미국의 제조업하는 사람은 그걸로 다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물건 만들어가지고 세계로 수출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은 제조업 기반이 점점 없어져 있는 거예요. 영국도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 이러냐.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금융화를 해가지고 각 나라에다가 달러나 자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윤을 가져온다. 이럴 때 사람이 사실은 미국 안에서는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고용이 늘지가 않는다니까요. 미국에서 공장을 건설해가지고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뭐 자동차를 만들든지 여러 가지 IT 제품을 만들든지 이래야지 고용이 느는데 그런 것이 쭉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이 줄지 않고 그대로 가고, 그래서 이 금융화라 하는 것이 결국은 한번 아시다시피 이 기간에 사실은 이 정권 가격인지 국채 가격이 이거는 싹 올라갔다가 팍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런 반복을 거듭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붐 앤드 버스트라고 하는데, 가격이 확 올라갔다가 또 급락하는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니까 아까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권에서 돈을 얻으려고 하면 정권 가격이 낮을 때 정권을 확 사있다가 그걸 어떤 수단을 써서 정권 가격을 팍 올리고 나서 그때 정권을 팔아야지 자기가 수익을 얻잖아요. 엄청난 떼돈을 번다니까. 투기 이익을. 지금 금융화로서 돈을 얻는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도 IMF를 당했는데 1997년에 IMF라고 하는 그 당했는 그게 뭐냐 하니까 미국 자금이 처음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한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정권 시장에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환율이 막 떨어졌어요. 1달러에 그때만 한 800원쯤 했다고요. 그러다가 이 한국 경제에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외환이 부족하다 이렇게 소문을 딱 내고 IMF가 그걸 했어요. 소문을 내자 거기에 있던 외국 돈이 전부 나간다고요. 그거 나가버리니까 결국은 1987년 12월 1일에 되면 1달러가 2,000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800원 하다가 2,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중견기업들도 달러 부족으로 전부 도산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제법 좋은 기업들이 외국 자본가들에게
헐값으로 팔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요. 이게 전부 외국에서 돈 버는 방법이에요. 돈 버는 방법. 그것이 아시아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이제 전부가 저건데 이와 같은 투기야, 투기. 그래서 내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금융업 돈을 빌려줘서 그 이자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원래 원금을 전가시키는 방법, 그 금융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회사채를 사고 팔고 해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 그거는 제조업, 자동차를 만들든가 컴퓨터를 만들든가 그와 같이 기술 혁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기술 혁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금융업에서는. 기술 혁신하는 게 아니고 남을 속이는 방법이 많이 발달해야 된다고. 방법 없잖아요. 남 속여야지. 이게 이렇다, 거짓말. 남 속였다는 게 여기 크게 이제 나타나는 게 이게 그거 아닙니까? 놈을 속이는 것이 결국 여기서 자,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이때 금융업에서, 미국 금융업에서 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만은 가장 대출을 많이 해주고 뭐 했는 이것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대출해 줄 때도 없고 이러니까 주택을 사라. 모든 사람에게 주택을 사라. 그러면 우리가 그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 거예요. 이게 모기지라고 하는 건데, 또 이때가 미국에서는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때예요. 주택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 은행이 주택을 아직도 가져보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사라. 그러면 내가 주택 사는 돈은 대출을 해주고 이거를 20년에서 30년 상환, 원래 이 모기지는 20년 내에 30년 되면 상환을 합니다. 상환을 하면 된다. 이라고 그 사이에 이 주택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거다. 이렇게 허풍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통 모기지 할 때는 이 금리를 보통 2% 뭐 3% 이렇게 해주는데 이 사람들 비우량 차입자라고 하는데, 비우량 차입자라는 것이 뭐냐 하니까 집 살 돈을 대출해 주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로 원금 이자를 갚을지 안 갚을지를 확신을 못하는, 은행이 알아요. 확신을 못하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비우량 차입자에게는 잘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이 사람들이 뭐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남미 계통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냥 뒤에다가 계약서 뒤에다 종이 조그만 글씨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께는 예컨대 10%를 받는다고. 10%를 이런 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이걸 약탈적 대출이라고 한다고. 약탈적. 이런 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집값이 2006년까지 막 올라가니까 모두가 은행가가 대출받고 이렇게 했다고요. 은행이 어떻게 했냐 하니까 그러고 나서 비우량 차입자에게 빌려준 이 돈을 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정권을 만들었다고.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스 해가지고 주택담보 정권이라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다고. 그 만든 게 무슨 이야기야? 이런 사람에게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원금하고 이자가 받을 권리가 은행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이런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주택담보정권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전체에다가 팔기 시작을 한다고.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투자자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는 대출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중앙은행 대출은 한 2, 3%밖에 안 됐을 때인데 10%를 준다 하니까 누가 이걸 거부하겠느냐고요. 이걸 엄청나게 많이 샀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이게 사기 아니에요, 사기. 이렇게 이 친구 비우량 차입자 이런 걸 알려준 택이 없어요.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가면
2006년에 가면 이제 저거예요. 이제 집이 포화 상태가 돼가 집값이 막 떨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랑 차입자들은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전체 기간에서 비유랑 차입자가 하는 일이라 하는 것은 결국 회사 공장에 가서 일을 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공장이 확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실업자가 생긴다고. 해고당한다고요. 그리고 정규직 하다가 또 비정규직이 된다고요. 그리고 임금도 막 떨어진다고. 실제로 임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공장에서 해고된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 10%의 원금하고 이자 이거를 낼 수가 없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10% 이자를 낸다고 원금 이래가지고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 정권이라 하는 것은 그 값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 값이 제로가 된다고. 그런 정권이 미국의 중요한 은행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온갖 은행이 그걸 잔뜩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만들어낸 거 잔뜩 가지고 있고 다른 세계 모든 나라 은행들도 이거를 좋다 해가지고 잔뜩 사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이거를 사기 위해서는 각 은행들이 딴 데 가서 또 돈을 빌려와야 돼요. 자기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다 빌려와가 그랬다고. 그러다가 이 값이 제로로 돼버리니까, 이거를 가지기 위해서 차입한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전부 망해가지고, 파산하는 것이 2007년부터 시작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8년 되면, 미국에서 투자은행으로서, 넷째나 큰,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탁 한다고요. 이러면서 세계 경제 전체가 이제 공황에 빠지는 이런 이제 현상이 생긴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하락하는 것은 언제나 적을 해야 돼. 조심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이게 이제 또 재미있는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을 실제로 정부의 관리든지 아니면 이 자본가든지 이거를 자기 그 신념이라고 믿었더라면 이 망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망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투자 잘못하고 그랬으면 자기 책임이다. 그거 딱 망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구제금융을 내달라고 그렇게 야단을 쳤느냐 이 말이야. 2008년부터 이제 구제금융이 나갑니다. 2008년부터 2008년 이전에도 리만 브라더스 발생하기 전에도 구제금융이 막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구제금융이 나간다고요. 구제금융 나가는 방식은 그냥 간단해요. 예를 들면 그냥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즈. 모기지 관련 이 정권 값이 지금 이제 최저한대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정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나 갑시다. 중앙은행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이 친구들이 구매를 해준다니까. 이거 굉장한 나쁜 채권이에요. 엉터리 채권이라고. 그거를 중앙은행하고 정부가 사준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중앙은행과 정부가 은행들에게 대출을 엄청나게 해준다. 낮은 이율로. 그때 대출 금리는 거의 0에서 0.25%라고. 이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또 저거네. 또 은행에 대해서 이 중앙은행하고 정부가 이 자본을 보강한다 해가지고 우선주 주식을 샀어요. 우선주하고 보통주 구매하고
이래서 돈이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14조 달러나 은행에 대출을 했습니다. 14조 달러 하면 미국 GDP, 국내 총생산하고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 정도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뿌리면 만약 이 친구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못 갚았다. 아직 제대로 끝나는 건 아닌데 제대로 못 갚았다 하면 이것이 전부가 정부의 채무가 됩니다. 대외적으로 정부 채무에 정부 빚이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 구제금융을 통해 가지고 정부 채무가 급증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은행 모든 사기고 뭐 이래가지고 투기하느라고 빚을 졌는데 그걸 전부 메꿔주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나가가지고 정부 채무가 굉장히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국가 채무가 이렇게 증가했고 사실은 이렇게 하면 지금 2014년을 보면 이걸 보면 지금 구제금융을 받은 각 은행들은 다 살아났어요. 다 살아났고 엄청나게 지금 이윤을 많이 보고 있다고. 왜 이윤을 보느냐 하니까 우리가 아는 그 미국 같으면 중앙은행이 FRB인데 그죠? 중앙은행이 퀀티테이티브 이징 해가지고 금융 완화 정책을 양적 완화를 하는데 지금 이게 하는 게 기본적인 뭐냐 하니까 정부가 이 은행들에게 돈을 내주면서 이 부실 자산을, 부실 정권을 사주는 거예요. 자꾸 사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중앙은행으로서는 부실 정권만 남고 돈은 지금 은행으로 다 갚아버린다고요. 그런데 이 은행들이 이 돈 가지고 할 것이 없어요. 왜 할 것이 없나 하니까 이거를 기업이나 가게에 대출할 수가 없다고. 왜 기업이 언제 망할지 가게가 언제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대출을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정권시장에서 주식 투기를 또 하고 있다고요. 그러기에 주식값, 정권값 이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제조업에서 생산량이 늘고 투자가 늘고 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IMF하고 BIS에서는 지금 2014년에서도 곧 2007년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자꾸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정권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주식회사나 이 친구들은 수익성이 올라가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이런 식으로 수익성은 내려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불황이 났고요. 불황이기 때문에 기업이 확장하고 그러지를 못해요. 그 수익성 한데 자꾸 사고 팔고 이러는 투기꾼들이 있어가지고 주식 가격을 자꾸 올린다고.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주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때 딱 주식회사에서 자기가 한테 보내온 배당을 보니까 엉터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주식을 투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 팔아치우려고 투명을 해보면 주식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여기 일어난 게 그런 현상이에요. 여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그래서 정부 채무가 탁 올라가니까 이 구제금융을 받았던 이 금융귀족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주요 국가의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투자를 해가지고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국채를 자기들에게, 은행들에게 다시 상환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세계 주요 정부들이 국채를 많이 발행을 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구제금융을 줬는데 이제 이 구제금융을 준 이 사람들이, 은행들이, 각국 정부가 채무가 이렇게 많은데 잘못하다가는 그 국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까 두려워가지고
각국 정부에게 긴축 정책을 채택하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긴축 정책. 긴축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니까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지출을 많이 하고 세입하고 지출을 하는데 지출을 확 줄이고 그래서 세입에서 지출을 빼가지고 흑자를 내가지고 그거를 자기들이 가진 국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라 이렇게 지금 강요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이게 뭐예요? 30년이 넘잖아요 지금. 30년을 지나는 동안에 30년이 40년이 돼가네.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정부가 정치가나 의회나 모두가 이 금융자본가의 손아귀에 완전히 이제 잡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금융자본의 손아귀에 잡혔기 때문에 금융자본가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야. 긴축정책을 하락하니까 정부가 긴축정책을 해요. 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 같으면 이렇다고 이 긴축정책 한다는 게 뭐냐 하니 결국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자금들 우리가 그걸 그냥 사회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 은행들이 정신없이 투기를 하고 일하다가 결국 자기들이 손해를 다 봤는데 그 손해를 이제는 노동자나 일반 서민에게 그 부담을 다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2010년부터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데모를 엄청나게 하는데 데모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게 또 미국에서도 월가를 점령하라 하는 그런 운동도 많이 나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결국 은행하고 금융기족들이 전부 자기들 잘못해가 저질러온 모든 손해를 결국 일반 서민의 어깨에다가 전부 전가를 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은 일반 서민의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은행 편을 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저기 안 된다니까. 자, 일자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일자리가. 은행에 일자리가 필요 없어요. 만약 1조 달러를 거래하다가 10조 달러를 거래한다 해가지고 일자리가 10배 늘어날 택이 없다고. 왜냐면 컴퓨터로 1조 딱 찍다가 2조 딱 찍다가 10조 찍으면 그만이 되면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일자리가 안 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자리가 없다면 보통 사람, 우리 말하는 임금 노동자는 먹고 살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 특색이에요. 그죠?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가 탄생할 때 원래가 한쪽은 일 안 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자본가가 된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할 수 있는 힘, 이건 노동력인데 노동력을 팔아야만 먹고 사는 사람이 하나의 계급이 나타났다고. 이 두 계급.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 계급은 자기의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이봐요. 이 상황이 뭐냐 하니까 자꾸 돈 있는 사람은 정권 걸어서나 돈놀이 하든지 투기를 해가 자꾸 돈을 더 벌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엄청나게 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고. 그래서 온갖 사회적인 불안이 많이 생긴다고. 그지? 투쟁이 많아져요.
투쟁이 격화된다고요.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도 다 거의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이 국민들의 자유를 자꾸 제약한다고, 자유. 그래가지고 자꾸 탄압을 한다고, 탄압. 미국은 애국법이라 하는 거, 애국자 법을 만들어가지고 정부가 어떤 사람이 애국자다 이래가지고 그게 어긋나는 사람은 잡아넣고 야단이라 이 탄압을 한다고요. 그럼 두 번째는 국민 전체의 의견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자꾸 전쟁을 하려고 한다. 전쟁을 자꾸 하려고 한다고. 전쟁. 이런 사태에서 그러면 모든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 이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생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 전 세계가 지금같이 계속 장기 불황을 거듭할 수밖에 없어요. 장기 불황을 거듭하고 노동자 계급이나 일반 서민들이 반발하면 일반 국민들에 대한 탄압 강해지고 또 그거를 저거 한다고 전쟁하려고 하고 이거 지옥이라고 지옥. 이거를 우리가 빨리 끝내야 돼요. 좀 힘을 좀 합해가지고 무슨 수를 쓰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